2009년 11월 28일 아이폰이 정식으로 국내에 첫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아이폰과 갤럭시는 서로 어떤 다른 브랜딩을 하며 어떤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지금의 업계 1, 2위를 다투는 자리에 서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갤럭시는 다양한 기능과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사용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성능적 기반이 완성된 갤럭시 S4 이후로 정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도입을 해서 사용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홍채 인식, 지문 인식 같은 거를 활용해서 결제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를 통해서 뭐 암호화 폴더를 만들고 이를 통해 뭐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업무적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또 뭐 당시에는 정말 핸드폰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죠. 정말 큰 화면에다가 펜을 조합을 해서 뭐 필기하고 PDF 문서 만들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갤럭시의 특장점이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 신기술 이런 거를 통해서 시장의 선두주자 이미지를 갖는 것, 그것이 패스트 팔로워로서 삼성이 택한 방법이죠. 성능 타이틀에서 왕자를 차지한 갤럭시는 기존에 부족했던 감성적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기존에 혹평을 받던 터치 위즈를 개선을 해서 삼성 익스페리언스, 갤럭시 익스페리언스라는 새 이름으로 내놓았고, 디자인도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앞뒤 모두 유리로 이루어진 바디에 평강 필름을 이용해서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색이 바뀌어지는 그 갤럭시 S6부터 시작한 그 디자인은 갤럭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갤럭시가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이번 10주년을 맞으며 출시할 예정인 갤럭시 S10에는 원 UI라는 새로운 UI가 탑재됩니다. 이 UI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사용자 중심이죠. 사용자가 환경을 설정하고 또 적용할 필요 없이 환경이 사용자에게 맞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갤럭시가 목표로 하는 앞으로의 브랜드 가치를 설명해줍니다. 지금까지 구축한 기술을 모두 활용하여 사용자와 항상 연결되어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가만, 이 개념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때는 2007년 한 CEO가 곧 세상을 뒤흔들 무언가를 주머니에서 꺼내들었습니다. 이젠 두말하면 입 아프죠? 바로 아이폰입니다. 키패드와 스타일러스 없이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아이폰은 당시에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죠. 아이폰이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에는 없던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손가락이죠. 이것이 아이폰의 브랜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이고 아이폰이 다른 스마트폰들과 차별화된 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용자 중심 설계는 더 넓은 범위로 발전했습니다. 장애인을 고려한 기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병원과 연동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강 기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와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적극 도입해서 환경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2018년 아이폰의 사람 중심 브랜드 가치를 설명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특유의 직관적이고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iOS. UI가 바뀌면 사용자가 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폰은 지금까지 그 디자인은 바뀌어왔지만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사용자가 몇십 번씩 잠금을 해제해야 되는 상황을 배려해서 만든 터치 아이디, 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또 아이폰의 화면 크기가 3.5인치인 이유가 그 사람의 엄지손가락이 닿는 끝부분과 끝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했기 때문이다. 이 일화도 정말 유명하죠.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아이폰이 조금씩 타협점을 찾기 시작한 원인이 바로 이것, 화면이었습니다. 때는 한 2010년 중반 때쯤, 이제 아이폰과 갤럭시의 경쟁 구도가 확립될 때쯤이었죠.
그때의 스마트폰 트렌드가 바로 갤럭시가 가진 큰 화면이었습니다. 소비자는 더 넓은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을 선호하게 되었고, 더 이상 갤럭시가 큰 게 아니라 아이폰이 작은 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애플이 선택한 것이 기존의 아이폰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화면을 갤럭시의 수준으로 넓히는 플러스 모델이었습니다. 당연히 크기와 무게는 늘어나게 되었고 기존에 주장하던 가치와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게 되었죠. 시장의 현실과 타협한 것, 이것이 아이폰의 스마트폰으로서 브랜드 가치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는 큰 이유이자 지금 판매되고 있는 200만 원짜리 아이폰이 말도 안 되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갤럭시는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는 오랫동안 카피캣의 이미지를 벗고 브랜드를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체 UI와 디자인을 상징성 있게 개선하고 브랜드 음악인 월드 호라이즌을 시리즈가 거듭할 때마다 다른 아티스트들과 협력해서 만들고 각 시리즈의 숫자를 통해 새 제품을 암시하는 독특한 언백 행사를 한다든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의 브랜드 한계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플스토어에 가면은 아이맥과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의 전자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가면은 갤럭시뿐만 아니라 세탁기 그리고 청소기와 같은 삼성의 일반 가전제품까지 전시가 되어 있죠. 또 중고시장을 보면은 동시기에 출시된 아이폰과 갤럭시는 약 10만 원 정도 중고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는 주변국들도 비슷한 시세를 가지고 있죠. 왜 이런 걸까요? 갤럭시가 브랜드 가치의 한계를 갖는 이유는 삼성 갤럭시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가 고가를 막론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전자제품을 판매를 하죠. 반면 애플의 경우에는 고가의 개인용 전자제품만 판매를 합니다. 여기서 애플은 한 분야만 파고드는 그런 장인의 이미지를 갖죠. 그럼 제가 말하는 게 뭐 애플은 전자제품으로서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걸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는 뜻일까요?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들은 200만 원짜리 아이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 갤럭시보다 약간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 데는 성공은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스마트폰으로서의 무언가를 뛰어넘는 그런 가치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진 못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갤럭시와 아이폰 그리고 아이폰과 갤럭시 두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브랜드는 정말 약 10년 동안 서로 경쟁하고 또 카피하고 차별화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죠. 이제는 두 브랜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소소한 차별점들이 두 기기의 서로 다른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고 있고 곧 그 무언가가 나오죠. 그런 격변하는 시장 속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브랜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게 관건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